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밤하늘은 평소와 전혀 다른 붉기라고 압도적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랜 경제난과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던 빈민가 위로 굉음과 함께 번쩍이는 섬광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열대지방의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짓누르며 굶주림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던 낡은 권력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강대국의 압도적인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른바 절대적 결의 작전은 문자 그대로 번개처럼 카라카스의 심장부를 예리하게 타격했습니다. 굳건해 보이던 방공망은 최첨단 무기 앞에서 순식간에 무력화되었고, 훈련받은 중무장 특수부대원들이 어둠을 틈타 대통령 궁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텔레비전 화면과 스마트폰을 통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미군 군용 헬기에 올라타 압송되었습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화려한 카라카스의 궁전이 아니라 뉴욕의 차가운 연방 법원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마약 테러와 부패 혐의로 타국의 군대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는 이 생생한 장면은 21세기 지정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사건으로 전 세계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오랜 세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옥죄던 철권 통치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 앵커들은 상기된 목소리로 마침내 남미 대륙의 병자였던 베네수엘라에 민주주의와 경제 재건의 눈부신 새 아침이 밝았다고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재건과 번영의 중심에는 당연히 이 나라가 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바로 붉은 황금이라 불리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성공적으로 축출한 직후 무너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베네수엘라의 거대한 유전을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에게 은쟁반에 담아 바치듯 넘겨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세계 최대의 석유 금고, 철저히 통제되고 감춰져 있던 자원의 보고가 마침내 서방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정학적 상식과 자본주의의 논리로만 생각해보면 에너지 시장의 거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성을 지르고 카라카스로 달려가 유전 개발권을 얻기 위해 치열한 로비, 전쟁을 벌여야 마땅한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땅 밑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석유의 추정 매장량은 무려 미국 전체 매장량의 5배에 달하며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믿기 힘든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탐욕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거대한 정치적 장애물이 완벽하게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거대 석유 기업들은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베네수엘라행 전세기를 띄우는 대신 뉴욕과 런던의 화려한 회의실에 앉아 차가운 얼굴로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언론의 기자들이 끊임없이 묻고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거대 자본은 굳게 입을 다물고 선뜻 이 엄청난 횡재를 거머쥐려 나서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강대국의 직접적인 군사작전까지 동원하여 가장 껄끄러운 걸림돌을 치워주었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이윤에 민감하고 탐욕스럽다는 에너지, 재벌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이 기괴한 상황은 그야말로 세기의 거대한 모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정치적 세력의 불안정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 방치되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국가의 낡은 기반 시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러한 현실적인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을 멈춰 세운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는 인간이 만든 정치나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석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 똑같이 값비싼 검은 액체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땅에 구멍을 뚫고 펌프질하여 뽑아내기만 하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물질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냉혹한 지질학과 경제학의 법칙은 사람들의 순진한 상상처럼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후에도 베네수엘라가 직면해야 했던 진짜 절망적인 문제는 카라카스의 권력 다툼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그들이 발딛고 있는 그 거대한 땅 밑에 끝없이 흐르고 있는 검은 액체, 그 자체의 근본적인 질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오만한 독재자를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는 있었어도 수억 년에 걸쳐 자연이 땅속 깊은 곳에 만들어낸 물질의 본질적 특성만큼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은쟁반에 화려하게 담아내놓은 세계 최대의 검은 황금이 어째서 그 누구도 섣불리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에너지 시장 최악의 골칫거리이자 짐덩어리로 취급받게 되었을까요? 이 기막히고 슬픈 역설의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동치는 카라카스의 정치 무대에서 잠시 눈을 돌려 베네수엘라의 깊고 어두운 땅속 그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정치의 화려한 장막이 마침내 거치자 그제야 서서히 뼈대만 남은 채 모습을 드러낸 잔혹한 자연의 저주, 그리고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대가에 대한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간의 시바늘을 약 10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22년 베네수엘라 서부의 한 척박한 마을에서 땅이 흔들리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새까만 물기둥이 하늘을 향해 무섭게 솟구쳤습니다. 무려 9일 동안이나 단일 초도 쉬지 않고 40m 상공으로 뿜어져 나온 100만 리터가 넘는 이 압도적인 액체는 곧바로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셀, 걸프와 같은 당대 최고의 글로벌 석유 재벌들이 마치 달콤한 꿀냄새를 맡은 굶주린 벌떼처럼 이 남미의 낯선 땅으로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서부 지역의 깊은 땅 속에서 뿜어져 나오던 석유는 이른바 양질의 가벼운 원유였습니다. 그저 흙바닥에 구멍을 뚫고 쇠파이프만 꽂아두면 땅 속의 엄청난 지열과 압력에 의해 스스로 지표면으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야말로 자연이 내린 축복받은 기름이었죠. 이 검은 황금 덕분에 베네수엘라는 단숨에 남미를 넘어 세계적인 석유 생산국이자 거대한 수출국으로 화려하게 발돋움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에 포장된 도로는 번쩍이는 미국산 고급 캐딜락으로 가득 찼고, 주말이 되면 부유층 사람들은 초음 속 여객기 콩코드를 타고 파리로 날아가 최고급 명품 쇼핑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신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위대한 국가의 국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더욱 깊고 아찔한 환희의 내수로 빠뜨린 역사적인 대발견이 나라의 중앙부 관지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오리노코 벨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지형이었습니다. 지질탐사대가 조심스럽게 보고한 수치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며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넓은 땅 아래에는 무려 1조 2천억 배럴이라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탄화수소가 끝없는 바다를 이루며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매장량은 석유 제국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사우디아라비아마저 가볍게 뛰어넘고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 전체 석유 매장량의 5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믿기 힘든 수치에 열광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를 앞세워 베네수엘라가 세계 석유 시장의 진정한 제왕으로
영원히 군림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훗날 등장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바로 이 오리노코 벨트의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반미 사회주의 혁명을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장대한 청사진을 호기롭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시고 화려한 숫자 이면에는 끔찍하고 냉혹한 지질학적 기만이 은밀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1조 2천억 배럴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치는 오직 서류와 종이 위에서만 유효한 달콤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석유 경제학의 차가운 이면을 들여다보면 매장량이라는 단어만큼 사람의 눈을 쉽게 속이는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땅속의 기름이 얼마나 거대하게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인류가 가진 기술력으로 경제성을 갖추고 실제 지상으로 퍼올릴 수 있는 진짜 양이 얼마인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리노코 벨트에 잠든 그 막대한 기름바다 중에서 인류가 실제로 지상으로 끌어올려 사용할 수 있는 양은 고작 2,500억 배럴, 남짓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나머지 1조 배럴에 가까운 막대한 자원은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지상으로 꺼낼 수 없는 영원히 캄캄한 땅 속에 묻혀 있어야만 하는 신기루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청난 서류상의 부유함이 현실 세계의 풍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 뼈아픈 진실을 당시의 위정자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나 엄청난 양의 석유가 뻔히 눈앞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꺼낼 수조차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이 내려진 것일까요? 과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에서 평생을 바쳤던 한 원로 석유 공학자는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해 묻는 서방 언론의 기자에게 그저 씁쓸하고 체념 섞인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리학은 참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악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유전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 감춰진 진실. 수천억 배럴의 엄청난 자원을 사실상 손댈 수 없는 폐기물처럼 만들어버린 대자연의 가혹한 법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오리노코의 깊은 땅속으로 처음 거대한 드릴을 밀어넣은 엘리트 기술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부드럽게 흐르는 검은 황금이 아니라 마치 지옥에 끓는 구덩이에서 기어나온 듯한 끔찍하고 기괴한 물리적 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석유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리는 이미지는 찰랑거리는 짙은 갈색 액체일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콸콸 쏟아붓는 기름이나 거대한 공장의 심장을 힘차게 돌리는 연료를 생각하면 당연히 맑은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성질을 가졌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잡한 에너지 시장을 바라보는 대중의 가장 흔하고 순진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석유는 결코 다 똑같은 석유가 아닙니다. 고급 와인에 엄격한 등급이 있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의 정교한 질이 차이가 있듯 땅속에서 캐내는 원유에도 엄연한 계급과 귀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나 미국의 텍사스 평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은 소위 말하는 최상급의 가벼운 원유, 즉 경질유입니다. 이들은 분자 구조가 작고 가벼워서 늘 찰랑거리는 액체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며 그저 땅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내리기만 해도 지하에 갇혀있던 강력한 지질학적 압력을 타고 스스로 지표면을 향해 무섭게 솟구쳐 오릅니다. 인간이 다루기에 이보다 더 순종적이고 경제적으로 완벽한 자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심장부, 그 거대한 오리노코 벨트,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던 1조 2천억 배럴의 괴물은 우리가 아는 상식과 완전히 다른 기괴한 성질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매장된 기름은 원유 스펙트럼을 쭉 펼쳐 놓았을 때 가장 끄트머리의 극단에 위치한 아주 무거운 기름, 즉 초중질유로 분류됩니다. 이를 화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석유를 구성하는 핵심인 탄화수소의 분자 구조는 점점 커질수록 그 물리적 성질이
눈에 띄게 무거워지고 끈적해집니다. 만약 이 분자의 크기가 끝없이 계속해서 커지고 무거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단단하고 새까만 고체 덩어리인 석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리노코 벨트에 묻혀있는 석유는 바로 액체 상태인 부드러운 기름과 고체 상태인 딱딱한 석탄의 경계선 어딘가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는 마치 돌연변이 같은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다국적 석유 기업의 화학공학자들이 처음 이 물질의 샘플을 조심스럽게 채취하여 자신들의 실험실로 가져와 현미경을 들이밀었을 때 그들은 당혹감 속에서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중지류가 얼마나 다루기 지독하고 까다로운 물질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유명하고 놀라운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명한 유리 비커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져온 석유를 가득 담아 아래로 뒤집는다면 기름은 컵 속에 든 물처럼 순식간에 바닥으로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벨트의 석유를 같은 유리 비커에 빈틈없이 채운 뒤 그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의 상식을 깨는 충격적이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방울의 시커먼 기름도 비커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중력의 법칙마저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이 시커먼 물질은 엿가락처럼 끈적거리고 굳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서 투명한 유리벽에 찰싹 달라붙은 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던 찰랑거리는 황금빛 액체가 아니라 한여름 뜨거운 땡볕에 녹아내려 신발 밑창에 들러붙는 새까맣고 끈적끈적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타르와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자랑하던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실은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아스팔트형이라는 잔혹한 진실로 완전히 뒤바뀌는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수백 미터 혹은 수킬로미터 깊이의 차갑고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땅 속에 이런 끈적끈적한 타르 덩어리가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로 수천억 배럴이나 묻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에서 아무리 강력하고 값비싼 펌프를 들이대고 굵은 파이프를 깊숙이 꽂아 강제로 빨아들이려 한들 이 고집불통의 새까만 진흙 덩어리는 결코 좁은 파이프를 타고 지상으로 순순히 올라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로 솟구치는 맑고 가벼운 석유에만 익숙했던 인류에게 땅속에서 굳어버린 이 무거운 진흙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기술적 장벽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엄청난 불을 안겨줄 것 같았던 베네수엘라가 훗날 마주하게 될 진짜 비극의 씨앗은 바로 이 끈적이는 타르 속에서부터 소리 없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표면 아래에서 버티고 있는 이 끔찍하고 끈적거리는 타르를 기어코 인간의 땅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본주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화학적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유리 비커 안에서조차 미동도 하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타르 덩어리를 수백 미터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간은 참으로 눈물겨운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부드럽게 흐르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흐르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유전을 개발하려던 기업들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며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의 거대한 기름 저수지 옆에 뜨거운 증기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대한 설비를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수증기로 땅속의 온도를 극도로 높여 딱딱하게 굳어있는 초중 진류를 그나마 펌프로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 액체 상태로 억지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프타와 같은 아주 값비싸고 가벼운 화학 용매를 대량으로 수입해 땅속 깊은 곳으로 직접 쏟아부어 끈적이는 기름을 인공적으로 묽게 희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상으로 석유를 단 한 방울 끌어올리기도 전에 천문학적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가혹한 경제적 출혈을 강요했습니다. 황금을 캐기 위해 엄청난 양의 황금을 먼저 불태워야 하는 기막힌 모순이 오리노코 벨트 위에서 매일같이 반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이 질척이는 흙탕물 같은 기름을 천신만고 끝에 지상으로 끌어올린 뒤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채굴된 흉측한 원유가 우리 삶의 유용한 연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제라는 고도의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정제 과정은 거대한 증류탑 안에서 원유를 끓여 쓸모 있는 분자들을 찾아내고 재조합하는 고난도의 분해 작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나 미국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맑고 가벼운 원유는 이 정제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수월합니다. 살짝만 가열하고 가공해도 현대 경제를 힘차게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동력원인 최고급 휘발유나 비행기를 띄우는 값비싼 항공유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원유 한 배럴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그야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초중 진류 앞에서는 기존의 모든 정제 공식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무겁고 거대한 분자 덩어리들을 유용한 형태로 쪼개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며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드는 대규모 특수분해 설비가 필수적입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정유 공장의 파이프라인을 통과하게 만들기 위해 기름의 성질 자체를 억지로 바꾸는 값비싼 업그레이드 공정을 추가로 거쳐야만 비로소 운송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화학기술을 총동원하여 수건을 쥐어짜듯 얻어낸 결과물은 투자자들을 또 한 번 깊은 절망의 덫으로 밀어넣습니다. 땀 흘려 캐낸 석유라고 해서 다 똑같이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최고급 휘발유를 쏟아내는 다른 나라의 경질유와 달리 베네수엘라의 진흙 같은 원유를 펄펄 끓여서 얻을 수 있는 주력 상품은 안타깝게도 화려한 스포츠카를 굴리는 고급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거운 기름에서 가장 흔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은 빗물을 막기 위해 지붕을 덮거나 덜컹거리는 도로를 포장하는 데 쓰이는 거무튀튀한 아스팔트 재료, 그리고 거대한 화물선의 심장을 간신히 돌리는 매연 가득한 찌꺼기 연료인 벙커CU가 고작이었습니다. 현대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낮고 수요마저 한정된, 말 그대로 석유 산업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버려지는 찌꺼기들 뿐이었습니다. 가장 끈질기게 저항하는 자연을 굴복시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며 기름을 캐냈는데 막상 국제시장에 내다 팔 때는 가장 저렴한 헐값에 눈물을 머금고 넘겨야만 하는 치명적이고 악랄한 경제적 덫에 갇힌 것입니다. 이 끔찍한 채산성이 바로 미국 군대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닫혀있던 유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음에도 글로벌 자본이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는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이윤이 남지 않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금을 지불하고 진흙을 걸러내는 이 비합리적인 사업 구조는 기업 본연의 이윤 추구, 본능을 철저하게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투자자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든 이 절망적인 경제적 적자 구조마저도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품고 있는 진짜 치명적인 저주 앞에서는 차라리 사소한 투정에 불과했습니다. 이 끈적이는 타르의 깊은 곳에는 인류의 지갑을 비우는 것을 넘어 현대 문명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거대한 재앙이자 지구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끔찍한 사신이 고요히 숨을 죽인 채 지상으로 풀려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유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부산물은 우리의 눈에 띄는 시커먼 매연이나 코를 찌르는 유독성 폐수 따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포는 눈에 보이지도 냄새조차 나지 않는 조용한 암살자처럼 숨어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 오리노코 벨트의 끈적이는 타르와 함께 엄청난 양으로 뒤섞여 있는 투명한 기체. 바로 메탄가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메탄은
우리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흔히 지목하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데 무려 80배나 더 치명적이고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온실가스입니다.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된 정상적인 현대화된 석유 채굴 시설이라면 이 위험천만한 기체가 대기 중으로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포집하여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해야만 합니다. 설령 그것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플레어링이라는 거대한 연소탑을 통한 태우기 과정을 거쳐 그나마 덜 해로운 이산화탄소로 변환시킨 뒤 배출하는 것이 석유 산업에 자란 일어나니 엄격하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심각하게 터져터지며 이제는 완벽하게 붕괴해버린 베네수엘라의 날뛰날근 석유 인프라에는 이 치명적인 독가스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상적인 장비도 그것을 세밀하게 관리할 전문적인 인력의 여력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네수엘라 전역에 마치 흉물스러운 거대한 묘비처럼 버려진 채 방치된 수천 개의 낡은 유정과 거미줄처럼 위태롭게 얽힌 파이프라인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끔찍한 일들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붉게 녹슬고 쩍쩍 금이 간 파이프의 틈새로, 그리고 기술력과 부품의 부족으로 완전히 닫히지 않아 헐거워진 고장난 밸브를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메탄가스가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대기 중으로 무섭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가정집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밸브를 최대로 활짝 열어놓고 불은 붙이지 않은 채 문을 닫고 장기간 외출해버린 것과 똑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상태가 국가적인 규모로 매일같이 방치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관리, 부실의 참사와 오리노코 기름 자체가 태생적으로 지닌 최악의 무거운 성질이 맞물리면서 결국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채굴부터 정제, 운송에 이르는 모든 생애 주기 동안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럽고 파괴적인 쓰레기 기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게 역사적 낙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윤리와 친환경 경영, 이른바 ESG 지표가 전 세계 자본시장의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절대 권력이자 생존의 규칙으로 자리 잡은 2026년의 현대사회에서 이토록 압도적인 오염물질 덩어리는 그 어떤 다국적 기업도 섣불리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 그 자체입니다. 만약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기후위기에 극도로 민감한 현대 소비자들과 글로벌 환경단체들의 빗발치는 분노를 무릅쓰고 이 끔찍한 탄소 폭탄에 뇌관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당장 주주들의 거센 반발과 천문학적인 집단 소송,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기업 이미지 추락에 직면하여 곧바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수익성조차 조금도 보장되지 않는 적자의 남에 빠져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기름을 뒤집어쓰며 수십 년 쌓아온 기업의 명운을 건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합리적인 이성과 철저한 수치 계산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광기 어린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강의 미군이 눈에 가시 같던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계 최대 유전에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었음에도 글로벌 자본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차갑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근본적인 하나의 깊은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전 세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남미 최고의 부를 자랑하고 수많은 인류 엔지니어들이 넘쳐나던 이 거대한 석유 설비들은 도대체 어쩌다 이토록 처참하고 철저하게 망가져 단 하나의 작은 밸브조차 제대로 잠그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독가스를 무방비로 살포하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것일까요? 그 기막힌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땅속에 묻힌 끈적이는
기름만큼이나 어둡고 캄캄했던 이 나라의 비극적인 현대 정치사. 얄팍한 오만함과 권력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던 생명줄을 스스로 잔인하게 도려내버린 두 번의 치명적인 자해극의 역사 속으로 시선을 못다 하나씩 돌려야만 합니다. 이 끈적이고 무거운 오리노코의 괴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수십 년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천재적인 석유공학자들의 두뇌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도 모자라 아예 거위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들의 목을 스스로 쳐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패착을 저지르고 맙니다. 국가의 심장부를 스스로 멈춰 세운 이 비극적인 자해극의 역사는 크게 두 번에 걸쳐 무자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976년 외국 자본의 착취로부터 에너지 주권을 되찾겠다는 거창한 명분 아래 단행된 전면적인 국유화 조치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외국계 석유 회사들이 막대한 자산을 고스란히 빼앗긴 채 베네수엘라 땅에서 매몰차게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서 떠나며 이 나라의 시장에 대한 정치적 신뢰마저 모조리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앙이자 베네수엘라 경제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린 결정적인 타격은 1998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권좌에 오르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빈민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등장한 차베스는 막대한 석유 수익을 자신의 정치적 포퓰리즘을 유지하는 무한한 화수분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국가 경제의 중추인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사를 철저히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고, 지나친 정치적 간섭에 반발한 전문가 집단이 2002년 대규모 파업을 일으키자 역사에 남을 광기 어린 숙청을 생중계로 단행합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차베스는 호루라기를 불며 세계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석유 엔지니어, 지질학자, 전문 경영인만 8천여 명을 단숨에 길거리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석유의 X자도 모르는 오직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무능한 군인들과 파벌의 정치 추종자들로 꽉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규모 부당 해고가 아니라 베네수엘라라는 국가의 지적 능력을 스스로 도려내는 끔찍한 셀프 뇌수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차베스는 오리노코 벨트의 악명 높은 환경에서 힘들게 고도화 기술을 개발하며 끝까지 버티고 있던 서방의 거대 석유 기업들마저 자산을 강제로 몰수하고 완전히 추방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오만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빠르고 참혹하게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화학 공정과 미세한 압력 조절이 1초 단위로 필수적인 초중 진류 채굴 및 정제 설비들은 비전문가들의 무지하고 엉성한 관리 속에서 급속도로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부품이 고장나도 원인을 파악하고 고칠 줄 아는 기술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낡은 파이프라인과 플레어링 탑의 유지 보수에 들어가야 할 막대한 예산은 차베스의 무상복지 프로그램과 부패한 관료들의 검은 주머니 속으로 모조리 증발해버렸습니다. 외국 자본의 약탈로부터 국가의 신성한 주권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그들의 뜨거운 애국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대의 유전을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만들고 결국 나라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빈곤과 굶주림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가장 완벽한 자살 선언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도의 과학기술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정치적 맹신뿐이었고, 무지가 지배하는 석유 공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의 시한폭탄인 독가스를 무방비로 뿜어내는 생태계의 거대한 흉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엘리트 기술자들과 막대한 자본이 모조리 빠져나가고 인프라가 흉물스럽게 무너져 내리던 그 절망적인 고립의 순간, 독재 정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뜻밖의 거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후 변화나 기업의 투명성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직 그 끈적하고 무거운 진흙탕 같은 베네수엘라의 기름에서 얻을 수 있는 특정한 찌꺼기 물질 하나만을 미친 듯이 원했습니다. 서방이 떠난 텅 빈 자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이 탐욕스러운 거대 국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폐허 위로 조용히, 그러나 거침없이 발을 들인 새로운 포식자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이 인권 탄압과 끔찍한 환경 파괴, 그리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불확실한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베네수엘라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을 때, 중국의 최고 지도부와 거대 국영 기업들은 전혀 다른 매우 실용적이고 냉혹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의 낡은 유전이 하늘을 향해 무방비로 뿜어내는 치명적인 메탄가스나 마두로 독재 정권의 잔혹한 억압 따위에는 털끝만큼의 도덕적 부채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광활한 영토를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단 하나의 핵심 물질에만 탐욕스러운 시선이 꽂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속도로 수많은 거대 신도시를 건설하고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고속도로망을 전국 방방곡곡에 촘촘하게 깔고 있었습니다. 이 끝없이 이어진 길들을 매끄럽게 포장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값싼 찌꺼기 기름, 즉 아스팔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이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벨트는 지상 최대의 끈적이는 아스팔트 무한 공급처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은 현금이 말라버려 당장 국가적 숨이 넘어가던 마두로 정권에게 수백억 달러라는 막대한 차관을 아낌없이 빌려주었고, 그 천문학적인 빚을 갚는 대가로 베네수엘라의 흉측한 초중지류를 헐값의 무한정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한때 최고급 원유를 전 세계에 수출하며 석유 수출국 기구의 위대한 창립 멤버로 맹위를 떨치던 베네수엘라가 졸지에 아시아 강대국의 찾기를 까는 값싼 아스팔트 채석장으로 철저하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국가적 자원까지 고스란히 담보로 잡히는 굴욕적인 상황이었지만, 당장 오늘 하루에 정치적 생존이 시급했던 부패한 마두로 정권에게 중국의 이 무자비한 거래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가장 저급하고 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서방의 까다로운 시장에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최악의 기름이 역설적이게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만나면서 붕괴 직전의 독재 체제를 끈질기게 연명하도록 만드는 기막힌 인공호흡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기름을 기꺼이 가장 많이 사들이는 유일하고도 독점적인 거대 고객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3일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 개입과 함께 카라카스의 캄캄한 밤하늘에서 무자비한 폭탄이 쏟아지던 그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 이 견고했던 어둠의 공급망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미국이 최첨단 군사력을 동원하여 수도의 심장부를 단숨에 장악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해버리면서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거대한 통제권은 순식간에 워싱턴의 굳건한 소나기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철저한 감시와 경제적 통제 아래 중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베네수엘라의 아스팔트를 마음대로 긁어갈 수 없는 치명적이고 난처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단 한 번의 압도적인 군사작전이 반미의 상징이던 오만한 독재자를 건좌에서 끌어내린 것을 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골치 아픈 진흙탕 기름을 군말 없이 대량으로 소비해주던 가장 거대하고 확실한 아시아의 단골 손님마저 글로벌 체스판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이제 거칠게 요동치던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는 오직 미국과 서방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눈엣가시 같던 마두로 정권이라는 최악의 정치적 장애물도
완전히 사라졌고 호시탐탐 자원을 노리며 영향력을 확대하던 중국이라는 거대한 라이벌도 무대에서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전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세팅된 은쟁반에 담겨 승리자인 서방 자본의 발밑에 고스란히 받쳐진 것입니다. 유일한 큰손이었던 중국마저 사라진 지금, 남은 서방 기업들이 나서서 이 거대한 석유 금고의 문을 열고 최신 기술로 다시 힘차게 기름을 퍼올리기만 하면 베네수엘라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단 한 걸음도 유전을 향해 선뜻 내딛지 못한 채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들을 깊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힌 것은 총을 든 군인도 정치적인 이념도 아닙니다. 텅 빈 베네수엘라의 황량한 유전 위에서 그들이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소름 끼치도록 거대하고 절망적인 시간과 비용의 청구서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고 중국마저 쫓겨난 2026년의 텅 빈 유전 위에서 서방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섣불리 지갑을 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마주한 청구서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형적이고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 흉물처럼 버려진 붉게 녹슨 파이프라인과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완전히 붕괴된 페데베사의 인프라를 잿더미 속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려면 단순히 고장난 부품 몇 개를 교체하거나 뛰어난 엔지니어 몇 명을 파견하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죽어버린 거대한 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억 달러, 어쩌면 천억 달러가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어야만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게다가 막대한 돈을 당장 쏟아붓는다고 해서 내일 아침 당장 맑은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굴 시설을 밑바닥부터 뜯어 고치고 치명적인 메탄가스 누출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그 끈적이는 초중 진류를 간신히 걸러낼 특수 정제 시설을 처음부터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길고 고통스러운 자본 투자의 캄캄한 기다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과학계 일각에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놀라운 해결책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선진국의 연구진들은 아주 특별한 미생물이나 최첨단 나노 기술을 오리노코 벨트의 깊은 땅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혁신적인 실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캄캄한 지하에서 무겁고 거대한 타르 분자들을 스스로 갉아먹고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그 끔찍한 진흙 덩어리를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땅속에서부터 미리 가벼운 경질류로 마법처럼 변환시킨다는 참으로 놀라운 개념입니다. 만약 이 꿈 같은 기술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상용화된다면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채굴 비용과 끔찍한 메탄가스 배출이라는 두 가지 치명적인 저주를 한 번에 끊어내고 다시 한번 세계 석유 시장의 진정한 지배자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은 실험실의 낭만적인 청사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혁신적인 나노 기술은 아직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며 이를 상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셀 수 없이 많은 돈과 시간이 하염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적 모험이 아니라 기업의 명운을 통째로 담보로 하는 무모한 룰렛 게임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과거 차베스 정권 시절 국유화의 광기 속에서 하루아침에 천문학적인 자산을 강제로 몰수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났던 서방 에너지 기업들의 뼛속 깊은 트라우마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초강대국의 군사작전으로 세워진 현재의 불안정한 과도, 정부가 과연 10년 뒤에도 굳건히 살아남아 외국 기업의 재산권과 막대한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 어느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냉철한 투자자도 에너지 기업의 그 어떤 합리적인 이사회도 방금 전까지
외세의 폭격과 체포작전이 휩쓸고 지나간 극도로 혼란스러운 국가에 수백억 달러의 생돈을 과감하게 던질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언제 다시 뒤집힐지 모르는 캄캄한 안개 속에서 오직 10년 뒤에 성공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생물 마법 하나만을 철석같이 믿고 주주들의 막대한 자산을 모래성 위에 밀어넣을 자본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독재자라는 가장 거대한 암초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무력에 의해 단숨에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노코의 석유는 경제성이라는 차가운 장벽과 10년이라는 잔혹한 시간에 덫에 무기력하게 갇혀버렸습니다. 엄청난 황금이 눈앞에 뻔히 보이지만 그것을 캐내는 비용이 황금 그 자체보다 비싸다는 이 기막힌 딜레마 속에서 투자자들은 그저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사태를 관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두려운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질문 하나가 무겁게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대한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붓고 뼈를 깎는 10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무사히 흐른 뒤에 과연 이 세상에 그토록 무겁고 지독하게 더러운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라도 남아있기는 할까요? 10년 뒤 세상은 과연 이 지독하게 무겁고 더러운 기름을 여전히 원하고 있을까요? 이 서늘하고도 뼈아픈 질문에 대한 해답은 카라카스의 무너진 유전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도로 위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폭력적일 만큼 거대한 전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요란한 엔진 소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그 자리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전기차들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물론이고 한때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중국마저도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태양광 패널과 거대한 풍력 발전기를 끝없이 세우며 화석 연료와의 결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더 이상 환경 단체들의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이 엄격하게 따르는 가장 강력한 법이자 생존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핏빛 자본의 생태계 속에서 석유의 가치는 이제 영원 불멸의 황금이 아니라 언제 폐기될지 모르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의 석유 수요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꺾이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외면받고 버려지는 것은 채굴 단가가 가장 비싸고 환경 오염을 가장 심각하게 유발하는 최악의 기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뽑아 올릴 수 있고 정제하기도 편한 중동의 가벼운 원유나 미국의 셰일가스조차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마당에 수백 미터 땅속에서 펄펄 끓는 증기를 주입해야만 간신히 기어 나오는 베네수엘라의 끈적이는 초중 진류가 살아남을 공간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마지막으로 석유 한 방울을 태우는 날이 온다면 그 마지막 방울은 결코 오리노코 벨트에서 나온 시커먼 타르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가 직면한 가장 잔혹하고도 압도적인 시대의 형벌입니다. 자원은 그 자체로 영원한 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올바른 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꺼내었을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자신들 발밑에 깔린 엄청난 양의 기름만을 맹신하며 마치 시간이 영원히 자신들의 편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얄팍한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전문가들을 내쫓고 자신들의 유일한 밥줄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극을 벌이면서 황금 같은 기회의 창을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들이 카라카스의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낡은 이념의 깃발을 흔들고 배급표를 나누어주며 허송세월하는 동안 야속하게도
바깥 세상은 석유 없는 미래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 버린 것입니다. 기회의 시간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세계 최대의 매장량이라는 화려하고 거창한 타이틀은 이제 빛바랜 과거의 훈장이자 박물관에 박제된 기록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무력 개입으로 마침내 독재의 끔찍한 사슬은 끊어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번영의 새아침이 아니라 이미 폐장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텅 빈 시장의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10년을 인내하여 유전을 다시 살려낸다 한들 그때쯤이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더러운 기름을 돈을 주고 사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계산이 끝났습니다. 결국 오리노코 벨트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무능한 독재자의 횡포도, 서방 제국주의의 탐욕스러운 제재도, 심지어 세계 최강 미군의 압도적인 폭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오만에 빠져있던 국가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지나가 버린 도도한 역사의 물결,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비극적인 서사시의 마지막 페이지뿐입니다. 과연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던 그들의 찬란했던 꿈과 지하에 묻힌 수천억 배럴의 기름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베네수엘라라는 국가가 겪은 이 거대한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서늘하고도 무거운 교훈을 남깁니다. 1922년 서부 지역에서 검은 황금이 하늘로 솟구치던 축복의 그날부터 2026년 1월 초강대국, 미국의 무자비한 폭격이 카라카스의 밤하늘을 붉게 불태우고 오랜 독재자가 초라하게 끌려가던 비극적인 그날까지 이 나라는 자원이 가져다주는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천국과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지옥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압도적인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신이 내린 완벽한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뼈아픈 역사는 우리에게 자원 그 자체는 결코 국가의 위대한 운명을 자동으로 완성해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리를 피로써 증명해 주었습니다. 축복을 끔찍한 재앙으로 바꾼 것은 오리노코 벨트에 묻힌 끈적이는 타르 같은 기름의 물리적 성질도 외세의 잔인한 경제 제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거대한 부에 취해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대신 당장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었던 위정자들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갈라버린 인간의 지독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며 연명해야 했던 이 기막힌 역설은 이제 거대한 시대의 마침표를 향해 쓸쓸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굳게 닫혀있던 오리노코 유전의 거대한 철문을 마침내 활짝 열어젖혔을 때 세계는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 황금을 지배할 승리자의 환호성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 그곳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것은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붉게 녹슬어 독가스를 뿜어내는 거대한 고철 더미, 그리고 10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을 꿀꺽 삼키고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밑빠진 독분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는 냉혹한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이미 그 텅 빈 금고 앞에서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의 끈적이는 타르 대신 맑고 투명한 태양의 빛과 거센 바람의 힘을 향해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의 방향을 미련 없이 틀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남미의 작은 석유 제국은 그렇게 가장 결정적인 지정학적 승리의 순간에 오히려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마는 기막힌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인류는 머지않은 미래에 아주 기이하고도 슬픈 역사의 한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탄화수소의 바다, 베네수엘라 땅속 깊은 곳에
억겁의 세월 동안 잠들어 있는 그 수천억 배럴의 오리노코 석유는 결국 단 한 방울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영원한 깊은 잠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피를 흘리며 빼앗으려 했고, 독재자가 권력을 무자비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백만 국민의 삶과 땀방울을 담보로 잡았던 그 엄청난 양의 검은 액체가 이제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무용지물의 낡은 유물로 땅속에 영원히 생매장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인 경제를 철저히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잔인하게 짓밟으며 수천만의 국민들을 타국으로 떠돌게 하면서까지 그토록 필사적으로 거머쥐고자 했던 그 위대한 보물이 결국 도도하게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한낱 시커먼 진흙덩어리로 전락해버리는 이 압도적인 허무함은 우리에게 깊은 탄식과 성찰을 자아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의 붉은 황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국가의 절대적인 무기가 어느 순간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한낱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생존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냉혹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과거의 낡은 영광과 땅속의 자원에만 갇혀 국가의 가장 귀한 자산인 사람과 지성을 저버린 국가는 결국 어떤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일까요? 오리노코 벨트의 그 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잊혀갈 검은 황금의 무거운 침묵은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국가의 흥망성쇠와 진정한 권력의 의미에 대한 가장 서늘하고도 지워지지 않는 묵직한 물음을 남기고 있습니다.